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학습 이론 유소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2교시의 첫 번째 필수 과목이죠. 학습 이론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큰 1단원은 학습의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의 정의 그리고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이제 전체적인 개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학습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의 그 쟁점, 학습과 성숙, 또 학습 이론의 관점이라든가 또 학습 심리 이론가들 그리고 동물 연구와 인간의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단원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번 보시면요. 학습의 정의와 개괄입니다. 자, 1번 학습의 개론에서 학습의 의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학습의 일반적인 정의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것도 물론 학습이지만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학습이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여기에서 이제 표현은 자, 경험 연습의 결과로 발생이 되는데 자, 비교적 어때야 되냐면 행동의 변화가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학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영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후천적 변화의 과정이죠. 그죠? 타고 나서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내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또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목표 성취를 위해서 제공된 학습의 조건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과정, 이것을 역시 또 학습이라고 한다. 자, 그럼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상호작용이 뭐냐면 학습 상황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 이것들을 모두 다 상호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그 정의에서 여러분들 행동의 변화가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학습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교재의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죠. 자, 파블로프, 손다이크, 자극과 반응의 결합, 고전적 조건 형성, 연합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파블로프하고 손다이크를 좀 같은 개념의 학조로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손다이크는 스키너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손다이크의 연구를 스키너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가 되는데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이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자극도 반응을 시키는 그 자극하고 연합을 시키면 우리가 반응이 없었던 자극에게도 우리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적 조건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줄 중에서 내가 해봤더니 효과적인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여러 회차를 할수록 이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연습의 효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다이크는 어쨌든 행동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가 나에게 괜찮았다. 그러면 그 행동을 역시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키너하고 좀 더 연결을 시키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손다이크는 도구적 조건 형성 이렇게 표현하면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내가 조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에 의한 조건화. 행동을 했는데 내가 뭔가 나한테 이득이 오네? 그럼 그 행동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강화에 의한 조건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퀼러나 코프카는 학습은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전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추리 이런 능력 바로 인지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블로프나 손다이크나 스키너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적인 관점이고 퀼러나 코프카 같은 경우는 인지주의적인 관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학습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해보는 개념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과제나 동작을 이행하는 것, 수행이 반복 지속되어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반복 지속적으로 되면 그래서 그게 영구적인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건 학습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양적 증대를 보여줄 때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체 변화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자, 성숙은 또 성장과는 좀 다른데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이미 내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지의 정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를 성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험을 했다, 훈련을 했다, 이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적, 유전적인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 대표적으로 2차 성징을 우리가 성숙의 예로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이 나옵니다. 자, 학습은 주로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서 개인의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발달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서 개인의 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생물학적 성숙 과정에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정서적인 요인의 어떤 상호, 어떤 적용에 의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전생에 걸친 변화를 우리가 보고 발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은 그런데 학자마다 정의를 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뭐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달에서 조금 더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숙과 가지고 있는 잠재력, 어떤 환경의 어떤 영향,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생의 전생애에 다 걸쳐서 변화되는 것을 발달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발달에 사실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은 외적 요인이죠. 이것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외부적인 요인도 포함이 되고 어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양과로 2번의 학습의 범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의의 범위에서의 학습, 이제 넓은 의미로는 학습을 기억, 경험이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에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할 때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거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또 옳은 것일 수도 틀린 것일 수도 또 의식적일 수도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협의의 학습,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는 상황에 참여를 해서 어떤 의도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활동, 이것을 바로 우리가 좁은 의미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은요. 좁은 의미의 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습의 주체, 학습의 상황, 행동의 변화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이제 3번 교수 학습 지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 네. 학습자 각자의 어떤 요구, 능력 이런 거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화의 원리입니다. 자, 학습 내용을 현실 사회의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학교 바깥에서 경험한 것 이것을 이제 교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자신이 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자, 그다음 통합의 원리, 동시 학습의 원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학습과 우연적인 학습이 이제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에는 이제 목적의 원리입니다.
자, 교수의 목표가 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학습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반 교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자, 6번째 과학성의 원리입니다. 자,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 법칙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도한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직관의 원리는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 사물을 직접 제시를 하거나 또 직접 경험을 하도록 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이제 또 보시면요. 그럼 이제 학습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이제 교사의 기대 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사는 학생에 따라서 기대감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그 친구가 가지고 있을 어떤 생활에 나가는 어떤 학교 생활 혹은 어떤 과제 수행 이런 것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다른 기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성취를 높게 보이고 또 낮은 기대를 받았던 학생은 또 낮은 성취감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교사 자신의 어떤 능력, 네, 그다음에 또 그 학생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사의 신념, 네, 그다음에 또 4번에 있는 학생의 신체 매력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5번 보시면 기대 유지 효과라고 있는데 성취 수준이 어떤 그 기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예, 바로 기대 수준의 성취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바로 기대 유지 효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거. 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뭐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로젠탈 효과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이제 그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조각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네,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실제로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젠탈 효과는 이제 로젠탈의 밑에 이제 지식인에서도 볼 건데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디귿 보시면요.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는 2번에 보시면 골렘 효과라고 있어요. 부정적 기대가 또 역시 예,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게 되면 학생의 생활 태도가 나빠지거나 혹은 또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지식인의 이제 로젠탈 효과가 있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지능 검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한 20% 정도 학생을 뽑았고 교사한테 그 명단을 주면서 이 친구들이 지능이 이제 높았던 친구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이제 20% 그냥 무작위로 뽑았던 친구들, 지능하고 전혀 상관없었죠.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떤 성적, 수행 이런 학습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20%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습 수준이 더 어떤 평가 수준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건 뭐냐? 선생님한테 이제 이 친구들이 더 똑똑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본인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뭔가 생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용기 있는 말을 더 해주고 칭찬을 더 해주고 어떤 내가 너에게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그 친구들이 더 높은 수행을 하더라. 이제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3번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학습을 한다 뭐든 간에 이제 목표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인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종착점, 내가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거기가 이상적인 종착점이죠. 그 상태에 대한 미래 중심적인 어떤 인지적인 표상,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미래의 모습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걸로 행동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현재 성취 수준과 이상적인 성취 수준 간의 불일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는 여기 수준이에요. 근데 내가 목표라는 건 여기예요. 그럼 요 차이가 바로 불일치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차이를 뭐 목표 수행 불일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동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수행을 그래서 더 잘한다라는 거죠. 개인이 세우는 목표 유형은 목표가 수행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그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성취 목표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성취 목표 이론, 목표 지향성 이론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시면 목표는 과제 수행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게 한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한다 하는 동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또 보시면요. 성취 목표 지향성이다라고 얘기할 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숙달 목표 지향성이냐, 수행 목표 지향성이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숙달 목표, 또 하나는 수행 목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숙달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해나감 이것이 중요해요. 과정을 좀 중시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수행 목표는 그런데 뭐냐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달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이제 결과 중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결과 중심이니까 이거는 뭐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의 유능성, 노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능 같은 거 있죠. 타고난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적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에 규준 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을 지향하는 어떤 우리의 그러한 평가, 그거는 어디에 더 어울릴까요? 여기에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숙달 목표의 지향성 이쪽으로 발달하는 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양괄호 2번입니다. 자,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증가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타인이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동기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학습 과정.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숙달하는 거, 또 향상하는 거, 이해를 증진시키는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내가 어려워.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제 이런 거에 도전을 해요. 네. 왜냐? 그 과정에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기능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더 선호한다. 네. 자, 내가 만약에 과제를 그래서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귀인을 하냐? 노력했구나. 내가 뭔가 효과적인 전략을 세웠구나. 이런 것들로 귀인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 뭘로 귀인한다? 아,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전략을 좀 잘못 세웠구나. 네, 이런 걸로 이제 귀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도 어떤 배움의 한 과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좀 더 끈기 있게 도전을 하고, 그죠? 성공?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어떤 통제감도 자기가 가지고 있죠. 또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을 느끼고, 또 7번 보시면 학습에 지속적 관심, 노력을 기울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학습을 할 때 초인지 또 혹은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인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지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메타인지를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밑에서 한번 보시면 수행목표 지향자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능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타고나는 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원인을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성공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제 수행을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럼 어디로 귀인한다? 능력 부족으로 귀인한다는 거예요. 노력 이쪽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이게 부족해서 지능 이런 게 모자라니까 나는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감도 많이 경험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나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 이제 4번 동그라미 제일 아래입니다. 그런 걸 선택한대요. 자, 숙달지향 목표인 사람들은 좀 어려운 거를 도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뭔가 이게 확실한 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수행 목표 지향성인 사람들은 아주 쉬워요. 그럼 이건 성공이잖아요. 그런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걸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나 성공했어.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유를 댈 수 있잖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어차피 안 되던 거였어 라는 이유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제를 선택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자, 수행 목표인 사람들을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수행 접근 목표라는 거와 수행 접근 목표라고 하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수행 회피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수행 목표와 숙달 목표 두 가지로 연구가 됐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수행 목표도 좀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데 이후에 또 연구를 또 해봤더니 숙달 목표도 역시 숙달 접근과 숙달 회피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수행 접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이려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거를 보이기. 이게 어떤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수행 회피는 뭘까요? 못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그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수행 접근인 사람들은 자, 내가 과제를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 네. 그러면 어디로 기인을 할 것이냐? 바로 능력으로 기인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행 회피인 사람들이 이제 과제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주로 외적 요인으로 귀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수행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목표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어떤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 올라가죠. 그래서 자신감이나 또 자기 효능감, 자신감, 자기 효능감 요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둔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낮다. 이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7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학생들이 학교에 근데 다니면서 이제 또 연구를 해봤더니 수행 목표 지향성이 좀 올라가요. 네. 왜 그러냐? 바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죠.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야 돼. 근데 대학을 못 가면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숙달 목표를 지향해야지 훨씬 발전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점점 수행 목표를 설정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음 이제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과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이론. 자, 학습 이론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학습을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이다라고 보는 행동주의적인 이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는 인지학습 이론, 그 다음에 인간의 대뇌 활동을 탐색하는 신경 생리학적 학습 이론.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또 이론들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계속 이제 볼 거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자,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습과 성숙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성숙 단계의 학습은 그 다음 성숙 단계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다르다. 그러니까 태내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숙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성징, 이것도 성숙에 해당된다 그러죠. 이때의 학습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성숙의 함수로서 학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성숙 이론은 성숙 수준에 맞는 학습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학습의 형태는 보상 기대, 장소 학습, 잠재 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형태에서 자, 보상 기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뭐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보상에 대한 기대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장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지론적인 입장이에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네, 목표 지점이 뭐 공간 어딘가에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공간의 관계에 대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톨먼이 이제 사용을 하는 어떤 그 연구에 대한 얘기인 거고, 반응 학습은 아니라는 거. 반응은 뭐야? 자극을 줬을 때 내가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지만, 장소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목표 지점의 공간적 위치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형성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어느 방향에 내가 통로로 가면 목표에 도달을 빨리 하냐 이런 것들을 획득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잠재 학습이 있어요. 자, 학습이 되었다는 게 꼭 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지만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톨만하고 이제 혼지기
얘기를 하는 건데 강화를 주지 않았는데도 자 예를 들어서 미로를 통과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을 쥐에게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먹이를 주는 애들이 더 빨리 이제 찾더라는 거죠. 미로 그 찾기를. 자, 그런데 뭐냐면 먹이를 안 준 애들이 있었어요. 먹이를 안 준 집단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 먹이를 안 주고 계속 이제 수행을 했는데 열흘째까지는 먹이를 안 줬다가 10하루 때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계속 먹이에 대한 강화를 받았던 그 쥐들과 안 받다가 10하루째, 11일째 강화를 받은 쥐들 비교를 해보면 계속 강화를 받은 애가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하루째부터 강화를 제공을 했던 얘네들이 처음부터 강화받은 쥐들하고 수행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강화를 받지 않았던 기간에도 학습이라는 거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잠재적으로. 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잠재학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학습 이론의 관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행동주의적인 관점. 자, 행동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봐요. 자극 왔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다. 수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통한 2번 행동의 변화는 자극에 대한 유기체 반응의 계속적인 결합. 그다음에 누적된 결과. 그러니까 자극 반응을 계속 결합하고 그게 계속 쌓여서 생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제 고전적 접근 형성을 주장을 했고 손다이크는 이제 연합의 법칙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효과의 법칙이라도 하고 연습의 법칙, 그다음에 준비성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효과의 법칙은 뭐냐면 자, 결합, 그 행동에 대한 그 결합은 반응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좋은 결과, 내가 결과가 되게 유쾌해, 좋아,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러한 결과만이 결합 강도에 효과를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의 법칙은 뭐예요? 얼마나 자주 그걸 했냐, 그거에 따라서 네, 학습이 결정된다. 준비성의 법칙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행동하도록 해야 그것이 보상적으로 느껴지고 만약에 행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혐오적인 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손다이크가 얘기한 네, 이제 도구적 조건 형성이죠. 손다이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요. 헐은 자극과 반응을 매개하는 매개 변인. 자, 자극이 있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게 그죠?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 그 사이에 뭔가 얘네들을 연결시키는 뭐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헐이에요. 신행동주의. 그다음에 6번째 스키너는 행동상의 변화 자체를 학습으로 본다는 거죠. 행동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면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활동 이걸 중요시 여겨요. 자, 인지활동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지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 거, 추리하는 거, 판단하는 거, 뭐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거를 굉장히 중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장이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환경에 대한 어떤 자신의 지각을 좀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떤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지의 어떤 구조화, 재구조화가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서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장이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톨만은 강화가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다. 잠재학습 얘기했죠. 그리고 학습 결과가 반드시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 목적과 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의 내재적인 결정 인자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톨만의 또 주장입니다. 자, 반두라는 또 자기 평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로부터 어떤 내적 강화 이런 거에 어떤 영향력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인간 행동의 어떤 자기 조절을 또 주장을 합니다. 애튼킨슨 그리고 시프린 이건 이제 이중 기억 모형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우리의 기억을 구분을 하고요. 또 크레이크와 로카르트는 기억이 어떤 그런 장소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얼마나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뒤에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경생리학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땐 대뇌 활동의 탐색을 통해서 학습 이론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헵 같은 경우에는 아동계 경험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럼메라트하고 맥클랜드는 병렬적 분산 처리 접근법을 통해서 대뇌 활동을 탐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렬적인 분산 처리 방법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외부 세계의 관념 혹은 또 개념 이런 게 어떤 하나의 상징 이런 걸로 우리한테 표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산된 많은 마디, 노드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럼메라트와 맥클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 이론의 이제 관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의 어떤 의의를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과 구분되는 개념들, 좀 차이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습의 이제 기대 효과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성취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 그래서 성취 그 목표 이론의 숙달지향형과 또 수행지향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좀 특징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이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 행동주의적, 인지적, 그다음에 신경 생리학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본다라는 거. 인지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어떤 능동적 인지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 신경 생리학적 관점은 대뇌 활동을 통한 학습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학습 심리의 이론가들을 좀 정리된 것들을 같이 한번 또 훑어보는 것으로 계속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